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보석을 흩뿌린 검은 벨벳과 같았다. 도시의 심장을 꿰뚫는 한강은 거대한 용처럼 불빛을 삼키며 유유히 흘렀고, 그 위로 솟아오른 마천루들은 저마다의 위용을 과시하며 하늘을 찔렀다.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처럼. 그의 이름은 강지훈. 세상이 아는 이름은 알렉스 강이었다. 그가 이끄는 거대 기업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이름처럼 그는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수조 원이 움직였고, 그의 눈빛 하나에 한 기업의 운명이 갈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다. 수십 개로 분할된 화면은 한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빈틈없이 비추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웃는 여자. 그녀의 주변에는 행복해 보이는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아첨하는 지인들이 가득했다. 오늘은 그녀의 50번째 생일 파티였다. 여자의 이름은 오미숙. 20해 전. 단돈 10,000원에 5살짜리 아들을 어두운 골목길에 팔아넘긴 여자였다. 강지훈의 생물학적 어머니였다. 지훈은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다. 화면 속 여자는 행복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 그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의 감촉,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마주한 엄마의 얼굴.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 목소리는 기억 속에서 항상 메아리처럼 울렸다. 5살의 지훈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엄마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놓았을 때도 그저 더 맛있는 것을 사러 가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아이를 덮었고, 그녀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무표정 그 자체였다. 어떠한 망설임도 슬픔도 미안함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눈. 그 눈빛은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그를 떠나지 않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떴다. 다시 시야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파티장에서 웃고 있는 오미숙의 얼굴이었다. 저 가증스러운 위선. 그녀는 아들을 팔아넘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고, 과거를 완벽하게 지운 채 존경받는 사모님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행복은 지훈의 불행을 양분 삼아 피어난 독버섯과도 같았다. 지난 20년은 지훈에게 전쟁이었다. 범죄 조직의 뒷골목에서 살아남기 위해 짐승처럼 싸워야 했다. 굶주림과 폭력 속에서 그는 순수함을 잃는 대신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을 버린 여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복수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랐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고, 배신과 암투가 난무하는 비정한 세계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마침내 그는 신과 같은 권력을 손에 쥐었다. 오미숙의 작은 세상을 손가락 하나로 으스러뜨릴 수 있는 힘을. 그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오미숙이 남편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감격의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완벽한 가정, 부유한 삶, 존경받는 평판. 지훈은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두었다. 이제 하나씩 지워나갈 차례였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인터컴의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잠시 후 스피커에서 간결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네, 회장님. 그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 속 오미숙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에 털어 넣었다. 독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흐르며 불길을 일으켰다. 시작해. 그 한마디에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 여자의 완벽했던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버린 과거가 수조원의 거물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지훈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의 제국.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타워는 서울의 금융 중심지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창처럼 하늘을 꿰뚫는 건물은 태양빛을 받을 때마다 눈부신 위광을 발산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왜소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의지와 야망의 결정체였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정제된 공간이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다. 거대한 흑단 책상과 최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도시의 정형을 담는 통유리창이 전부였다. 미니멀리즘의 극치였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권력의 무게는 방문하는 모든 일을 절로 위축시켰다. 이른 아침, 강지훈은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허공 위로 수십 개의 데이터 창과 실시간 주가 그래프, 그리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수천 개의 숫자를 빠르게 훑으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전쟁터였고 숫자는 그의 병사들이었다. 보고 드립니다. 그림자처럼 나타난 김 비서가 허리를 숙였다. 그는 지훈의 가장 유능한 부관이자 그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지훈을 향한 눈빛에는 절대적인 충성과 약간의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훈이 어떤 지옥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명진 어페럴. 상황은 명진 어페럴은 오미숙의 남편인 박상철이 운영하는 중소의류회사였다. 그녀의 안락한 삶을 지탱하는 돈줄이자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반이었다. 지훈의 첫 번째 목표물이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어젯밤부로 주요 납품업체 3곳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표면적으로 자금난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저희 측에서 더 나은 조건의 독점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그는 지훈이 과정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했다. 주간은 지훈의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오늘 아침 개장과 동시에 15% 폭락했습니다. 저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유포한 재고 자산 회계 부정 루머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투매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심해처럼 깊고 차가웠다. 은행권에도 압력을 넣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불허하도록 숨쉴 구멍 자체를 막아버려. 그 명령은 단순한 사업적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상철 사장이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자금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익명의 해외 투자 펀드인 줄 알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덧붙였다.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먹잇감이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미소였다. 만나지. 내가 직접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것만큼 잔인한 것도 없으니. 그의 말에 김비서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또다시 과거의 편린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권력과 부로 가득 찬 현재와는 너무도 다른 냄새나고 축축했던 지옥의 기억. 그것은 20해 전. 그가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저 4번으로 불리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엄마의 손을 놓친 5살 아이가 끌려간 곳은 새희망 보육원이라는 간판을 단 낡은 셔터 건물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희망은 없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 그리고 아이들의 희미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한 절망의 공간이었다. 그곳의 지배자는 원장이라고 불리는 박 씨였다. 술에 절어 항상 얼굴이 붉은 그는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 아이들은 나이와 쓸모에 따라 분류되었다. 어린 아이들은 국어를 하거나 소매치기를 위한 바람잡이로 내몰렸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봉제 공장에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해야 했다. 지훈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굶주림이 무엇인지 배웠다. 하루에 주어지는 것은 멀건죽 한 그릇과 딱딱한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 그것마저도 말을 듣지 않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음식 하나를 두고 짐승처럼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연민이라는 감정을 지우는 법을 익혔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자신보다 2살 많았던 옐런번 형이었다. 형은 지훈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절대 울지 말 것, 아파도 소리내지 말 것, 그리고 어른들의 눈에 띄지 말 것. 울음과 고통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형은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둘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추운 밤을 견뎠다. 어느 날 11번 형이 심한 독감에 걸렸다. 뜨거운 불덩이 같은 몸으로 끙끙 앓았지만 원장은 약은커녕 죽 한 그릇도 내주지 않았다. 쓸모없어진 도구는 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빵을 쪼개 형의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형은 삼킬 기력조차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옆에서 잠든 형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원장은 귀찮다는 듯이 아이의 시신을 검은 비닐에 담아 어디론가 싣고 갔다. 다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훈은 보았다. 그 순간 원장의 얼굴에 스친 것은 안도감이었다. 골칫거리를 하나 덜었다는 표정. 그날 이후 어린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슬픔 대신 분노를, 분노 대신 증오를 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지옥을 만든 자들, 그리고 자신을 이 지옥에 던져 넣은 자에게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원장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돈을 어디에 숨기는지,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는 그를 몰랐지만 숫자는 기가 막히게 외웠다. 원장이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록했다. 기회는 몇 년 후에 찾아왔다. 10살이 된 지훈은 조직 내에서 소매치기 기술이 가장 뛰어난 아이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일부러 원장의 눈에 들어 그의 심부름을 도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원장이 중요한 장부를 숨겨둔 장소를 알아냈고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빼돌려 다른 조직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계획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밀했다. 그는 원장과 경쟁 조직의 보스가 만나는 시간을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그는 원장의 비밀 장부가 있는 곳에 불을 질렀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우는 그 혼란을 틈타 원장이 모아둔 비자금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훔친 돈을 발판 삼아 그는 거리의 삶을 전전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불안가들과 달랐다. 그는 돈을 유흥에 쓰지 않았다. 대신 낡은 책을 사서 밤새도록 읽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악착같이 공부했다. 지식이야말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의 비범함은 곧 한 사람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은퇴한 대부호이자 명망 높은 투자가였던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소년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소년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거두어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지훈에게 돈을 버는 기술뿐만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철학을 가르쳤다. 분노는 훌륭한 연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불길에 네 자신이 타버려서는 안 된다. 항상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유지해라. 그는 지훈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털어놓지 않았다. 복수는 오롯이 자신만의 성역이었다. 다시 현재, 강지훈은 홀로그램 화면을 손짓으로 껐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과거의 지옥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명진 어페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오미숙이 이룬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빼앗을 것이다. 그녀가 20년 전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내던져질 것이다. 그는 그녀가 절망 속에서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는 그녀 앞에 서서 물을 것이다. 당신의 안락한 20년과 맞바꾼 내 인생의 가치가 정말 단돈 10,000원뿐이었냐고.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욕망이 꿈틀대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에게 이 모든 풍경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한 배경에 지나지 않았다. 거대한 복수극을 위한 무대. 그는 이제 막 1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강지훈이 작동시킨 파멸의 톱니바퀴는 오차없이 그리고 소리 없이 오미숙의 삶을 좀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불운처럼 느껴졌다. 남편 박상철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그녀가 아끼는 명품 가방이나 보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박상철의 구함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미숙은 불쾌감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에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매달 카드 명세서를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사교 모임에서 어깨를 펼 수 있는 지위였다.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아침 식탁에서의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집 앞에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쳐다보는 낯선 이들이 서성거렸다. 그녀가 아끼던 고급 외제체는 붉은색 페인트로 돈 갚아라라는 글씨가 휘갈겨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에 흉측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미숙의 집안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가 사라지고 짜증과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그녀는 남편을 위로하는 대신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 무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평생 일군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박상철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가 제공하는 부와 안정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 여자는 변한 게 없었다. 궁지에 몰린 박상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방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투자 펀드 오리온 캐피탈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 펀드의 아시아 지부 대표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오미숙은 오랜만에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자신의 미모와 사교술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믿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에서 열리는 VVIP 행사장이었다. 그녀는 가장 값비싼 드레스를 꺼내 입고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을 했다. 갤러리 안은 상류층의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미숙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때 행사장 중앙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며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다. 완벽한 재단에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은 그는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배경으로 만드는 듯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가 바로 오리온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 대표 알렉스 강, 즉 강지훈이었다. 박상철은 땀을 뻘뻘 흘리며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표님, 명진 어페럴의 박상철입니다. 오미숙도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미숙을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자신을 버렸던 그날의 차가운 이기심은 여전했다. 그의 심장이 잠시 얼어붙는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름다우십니다, 사모님.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사업에 직접 참여하시는 열정이 대단하시군요. 그의 말에 오미숙은 자신감을 얻었다. 남편의 일이 곧 제 일이니까요. 저희는 가족 같은 회사랍니다. 그녀는 위선적인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지우는 와인잔을 들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오미숙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 하지만 기억해낼 수 없는 섬뜩함.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가족이라 참 좋은 말이군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대화처럼 들렸지만 오미숙의 심장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네, 물론이죠. 그녀는 겨우 대답을 쥐어짰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박상철에게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진 후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적인 말과 함께 자리를 떴다. 오미숙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마주한 남자가 20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등진 채 지훈의 머릿속은 다시 과거의 어둠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원장의 보유권을 탈출한 후
10살의 지훈이 마주한 세상은 더욱 혹독한 정글이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거리의 아이들과 무리를 지었고 그 무리는 곧 독사파라는 이름의 청소년 갱단의 최하부 조직으로 흡수되었다. 독사파의 보스는 불곰이라 불리는 남자였다. 그는 원장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대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그는 아이들을 각종 범죄에 동원했고 배신자는 공개적으로 폭행하여 본보기를 보였다. 그곳에서 지훈은 생존을 위해 더욱 연각해져야만 했다. 그는 싸움 실력 대신 빠른 두뇌 회전과 관찰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조직의 자금 흐름을 꿰뚫어 보았고 라이벌 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불곰은 그런 지훈을 곁에 두고 장기말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에게 충성심 따위는 없었다. 그는 단지 더 큰 기회를 위한 발판을 찾고 있을 뿐이었다. 16살이 되던 해 기회가 찾아왔다. 불곰은 라이벌 조직의 마약 거래 현장을 급습하여 돈과 마약을 모두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성공하면 독사파의 세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지훈은 이 작전의 정보 수집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지훈은 불곰에게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자신만의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불곰이 제공한 정보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라이벌 조직에 흘렸다. 동시에 그는 경찰에도 익명의 제보를 했다. 그의 계획은 두 조직이 서로 싸우다 지쳤을 때 경찰이 들이닥쳐 모두를 일망타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작전 당일 모든 것은 지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 폐공장에서 두 조직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불곰이 승리를 확신하며 돈가방을 챙기려는 순간 사방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지훈은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돈가방을 가로챘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그는 미리 파악해둔 비상 탈출로를 통해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소리는 그에게 해방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모텔에서 잠을 잤다. 돈가방을 끌어안은 그는 비로소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자신을 억압하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방역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장기말도 소모품도 아니었다. 그때의 기억이 현재의 강지훈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주었다. 갤러리를 빠져나온 그는 차에 오르며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오리온 캐피탈의 이름으로 명진 어페럴에 투자 의향서를 보내 희망에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김 비서가 의아한 듯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린 다음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다. 희망이 클수록 절망의 고통은 배가 되는 법이니까.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오미숙을 위한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이 던진 거짓 희망이라는 미끼를 오미숙은 냉큼 물었다. 오리온 캐피탈의 공식적인 투자 의향서가 도착하자 박상철과 오미숙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박상철은 재기의 꿈에 부풀었고 오미숙은 잃어버렸던 여왕의 자리를 되찾을 생각에 들떴다. 그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자신을 외면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유치 소식을 과장되게 자랑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백화점으로 달려가 신상품 컬렉션을 싹쓸이했다. 마치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며칠간의 불안과 공포는 그녀의 기억에서 깨끗이 지워진 듯 보였다. 강지훈은 펜트하우스의 스크린을 통해 그녀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며 차가운 조소를 흘렸다. 어리석은 여자. 그녀는 자신이 벼랑 끝에서 잡은 것이 동아줄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뱀의 꼴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욱 짜릿해질 것이다. 지훈의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휘에 있는 비밀 정보팀을 가동시켰다. 이 팀은 전직 국정원 요원, 천재 해커, 그리고 언론 조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그림자 부대였다. 그는 이들에게 오미숙의 주변을 샅샅이 파헤치고 그녀의 사회적 관계망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공격은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강남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익명의 가십성 웹사이트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명진 어페럴, 해외 투자 유치 실상은 빚 돌려막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었다. 글의 내용은 사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뒤섞어 놓았다. 회사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사실과 함께 박상철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짓을 버무렸다. 또한 그의 아내인 오미숙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불투명한 과거에 대한 의혹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그녀가 결혼 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문장이었다. 이러한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으로 치부하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자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이해관계에 민감한 상류층 사교계에서 소문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오미숙은 며칠 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와인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섰지만 곧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감지했다. 항상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아첨하던 친구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피했다. 그녀가 한 테이블에 앉자 한 여자가 마치 걱정해주는 척하며 물었다. 미숙 씨, 괜찮아.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남편 회사 정말 괜찮은 거지? 그 질문에는 위로가 아닌 호기심과 악의가 담겨 있었다. 오미숙은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는 거야. 우린 곧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의 해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렇게 돈을 물쓰듯 하니 회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과거가 깨끗하지 않다는 말도 있더라.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모임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등 뒤로 한때 절친했던 친구가 경멸적으로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다.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돈으로 신분 세탁하더니 꼴 좋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오미숙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올랐다. 돈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한번 금이 간 그녀의 평판과 자존심은 회복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강지훈의 철저한 계산 아래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미숙 같은 인간에게는 재정적 파산보다 사회적 고립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가 스스로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진정한 힘의 기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그의 인생을 바꾼 만남의 순간을 독사파의 동가방을 훔쳐 달아난 16의 지훈은 며칠간의 해방감을 맛본 후 곧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그의 손에 들린 돈은 거액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독사파와 경찰, 양쪽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그는 이 돈을 안전하게 세탁하고 자신을 지켜줄 방패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낡은 도서관에서 몇 날 며칠을 살다시피 하며 닥치는 대로 신문과 잡지를 읽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세상의 뒤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지금은 몰락한 권력자를 찾는 것이었다. 자신처럼 세상에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늙은 호랑이. 그런 인물만이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용 가치를 찾아낼 것이라 판단했다. 수많은 기사 더미 속에서 그는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최인환.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재벌 총수였으나 정권과의 암투에서 패배하여 모든 것을 잃고 칩거 중인 노인이었다. 기사는 그를 좌초한 거인이라 표현했지만 지우는 그의 눈빛을 담은 작은 사진에서 여전히 꺼지지 않은 야망의 불꽃을 읽었다. 지우는 무작정 최 회장의 저택이 있는 평창동으로 향했다. 철옹성 같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속에서 그는 며칠을 노숙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그는 최 회장이 이른 새벽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뒷산으로 산책을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날 새벽 지우는 미리 산책로에 잠복해 있다가 최 회장 앞에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소년의 등장에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지만 최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종류의 눈빛, 즉 길들여지지 않은 늑대의 눈을 가진 소년에게 흥미를 느꼈다. 무슨 볼일이냐, 꼬마야. 최 회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지우는 두려움 없이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제게는 미래를 살 돈이 있고 회장님께는 그 돈을 현재로 만들어줄 지혜가 있습니다. 그의 당돌한 말에 최 회장은 실소를 터뜨렸다. 내까진 녀석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된다고. 지우는 주저없이 자신이 훔친 돈의 액수와 그 출처를 밝혔다. 범죄 조직의 돈이라는 말에 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지훈을 시험하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힘을 갖고 싶습니다. 누구도 저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힘. 그리고 제가 증오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요. 지훈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증오와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 회장은 소년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원석에 가까운 욕망을 가진 자는 처음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지?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저는 회장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을 끌어내린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칼 말입니다. 그 대답에 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녀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와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최 회장은 경호원에게 말했다. 데려가라. 그것이 강지훈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다. 그날 이후 지훈은 최 회장의 비밀스러운 후계자가 되었다. 최 회장은 그에게 제왕학을 가르쳤다. 경제, 정치, 법률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욕망을 조종하는 법까지. 지훈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는 최 회장의 도움으로 과거를 세탁하고 알렉스 강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최 회장은 그에게 늘 경고했다. 복수심은 양날의 검이다. 상대를 베는 동시에 너 자신도 베게 되지. 그 검을 통제하지 못하면 너는 결국 검의 노예가 될 뿐이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경고는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복수는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다시 현재 강지훈은 과거의 회상에서 빠져나왔다. 오미숙의 평판이 무너지는 소리는 그에게 달콤한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는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사회적 가면을 벗겨냈으니 이제는 그녀가 의지하고 있는 경제적 기반을 산산조각 낼 차례였다. 거짓 희망의 끝에는 언제나 진짜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 오미숙의 남편 박상철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오리온 캐피탈의 투자는 한 줄기 희망이었지만 그 과정은 지독하게 더뎠다. 투자사 측에서는 실사라는 명목으로 끝도 없는 자료를 요구했고 매일같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 사이 회사는 자금난으로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직원들의 월급은 밀렸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와 아내를 둘러싼 악성 루머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악랄한 형태로 진화했다. 이제 그는 무능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회사 돈을 횡령하고 아내의 과거를 돈으로 덮어준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그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의 유일한 도피처는 술이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독한 위스키를 들이부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끔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술이 깨면 더 큰 절망과 의심이 그를 덮쳤다. 특히 그를 괴롭힌 것은 아내 오미숙에 대한 의심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의 망가진 평판에만 신경을 썼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녀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박상철은 그녀의 원망 가득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이 혹시 사실은 아닐까. 강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상철의 의심에 불을 지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과거 오미숙이 살던 낡은 빌라의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그녀의 옛짐 상자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발신인 불명의 소포로 박상철의 회사 사무실에 배달시켰다. 그날 밤 만취 상태로 귀가한 박상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촌스러운 옷가지와 낡은 앨범, 그리고 빛바랜 편지 몇 통이 들어있었다. 그는 앨범을 펼쳤다. 그곳에는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풋풋하지만 어딘가 그늘진 젊은 시절의 오미숙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오미숙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박상철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을 더 뒤졌다.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오미숙의 전남편이 보낸 것이었다.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는 여자야. 돈 때문에 자식까지 버리려는 당신을 더는 볼 수 없군. 글씨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박상철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인터넷의 루머,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 편지. 그 순간 쇼핑을 마치고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오미숙이 방으로 들어왔다. 박상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낡은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미숙은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상철은 사진을 그녀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다. 이 아이, 누구냐고. 당신 나한테 숨긴 게 대체 뭐야? 그의 고함에 집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그들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은 그날 밤 산산조각 났다. 오미숙의 거짓말과 박상철의 배신감이 폭발하며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모든 순간은 강지훈의 스크린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았다. 이 광경은 그에게 또 다른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최인환 회장의 가르침 아래 알렉스 강으로 다시 태어난 그가 치른 첫 번째 실전. 그의 손으로 직접 기업 하나를 무너뜨렸던 피비린내 나는 성공의 기억이었다. 22살의 알렉스 강에게 최 회장은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그것은 당시 IT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던 테라넥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라는 것이었다. 테라넥스의 대표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물로 최 회장과 과거에 악연이 있는 자였다. 최 회장은 단순히 회사를 뺏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리길 원했다. 알렉스는 즉시 테라넥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대표인 양동준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사생활, 습관, 약점까지. 그는 양 대표가 비밀리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알렉스의 전략은 전공법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헤지펀드를 동원해 테라넥스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언론계에 구축해둔 자신의 인맥을 활용했다. 그는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양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기사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 정보는 증권가 정보지에 실려 조용히 퍼져나갔다. 불안감을 느낀 주주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주가는 서서히 하락했다. 그때 알렉스는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그는 양 대표의 도박 자금을 대주던 사채업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사채업자의 빚을 2배로 갚아주는 대신 양 대표의 모든 채무를 넘겨받았다. 이제 그는 양 대표의 목숨줄을 쥔 채권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테라넥스 내부의 2대 주주에게 접촉했다. 2대 주주는 양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알렉스는 그에게 양 대표의 비리 증거를 보여주며 자신과 손을 잡으면 회사를 차지한 뒤 더 큰 이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 2대 주주는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테라넥스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 알렉스는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마자 2대 주주가 양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상정했다. 양 대표가 코웃음을 치며 반발하는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알렉스 강이 변호인단과 함께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테라넥스의 지분과 양 대표의 채권을 모두 공개했다. 그리고 그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양 대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선택은 2가지입니다. 양 대표님, 알렉스의 목소리는 회의장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지금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경영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당신이 감옥에서 썩는 동안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양동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굴욕적으로 이사회장을 떠났다. 그가 떠나기 전 그는 알렉스에게 다가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누구냐? 넌... 알렉스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같은 사람들의 오만함을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그것이 기업 사냥꾼 알렉스 강의 화려한 대비였다. 최 회장은 그의 완벽한 승리에 만족했지만 동시에 그의 잔인함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지훈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다. 힘에 취하지 마라.
괴물을 잡기 위해 너 스스로가 괴물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승자에 대한 찬사로 받아들였다. 현재 박상철과 오미숙의 싸움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집안에 값비싼 물건들이 부서져 나갔고 서로를 향한 저주와 폭언이 오갔다. 강지우는 스크린의 볼륨을 높였다. 그에게 그 소리는 자신이 지휘하는 파멸의 교향곡 중 가장 아름다운 악장이었다. 이제 곧 마지막 악장이 연주될 터였다. 박상철과의 대판 싸움 이후 오미숙의 집은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다. 부서진 가구와 깨진 도자기들은 치워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살얼음 같은 침묵과 서로를 향한 경멸이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이었고 그들을 간신히 묶어주는 것은 오리온 캐피탈의 투자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뿐이었다. 오미숙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편의 무능함과 자신의 불운한 팔자로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으리라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그녀의 자기기만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 기제였다. 그녀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고 집 안에 틀어박혔다. 그러던 어느 평온한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발치에는 작은 소포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있지 않은 평범한 갈색 상자였다. 혹시 비밀스러운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고 그녀는 상자를 안으로 들여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상자의 테이프를 뜯었다. 안에는 과대포장이라 할 만큼 많은 양의 종이 충전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종이를 헤치고 상자 바닥에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딱딱한 물체가 아니었다. 가볍고 얇은 무언가. 그녀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두 가지 물건이었다. 하나는 빛바래고 손때 묻은 낡은 사진 한 장. 다른 하나는 구겨지고 해진 낡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사진 속에는 5살 배기 남자아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20년 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애써 지워버렸던 아들. 강지훈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살아온 바로 그 아이였다. 그리고 그 옆에 10,000원짜리 지폐.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격표였다. 그녀가 아들의 인생과 맞바꾼 대가. 그녀를 지난 20년간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을 낙인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사진과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따뜻했던 손의 감촉, 자신을 올려다보던 순수한 눈망울, 그리고 엄마, 어디가? 라고 묻던 마지막 목소리.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 회사의 위기, 악의적인 루머, 친구들의 외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사진과 지폐의 의미를 아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었다. 죽었을 거야. 그 아이는 분명 죽었을 거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공포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왔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오미숙이 공포에 질려 무너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절망. 그것이야말로 그가 지난 수년간 꿈꿔왔던 광경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복수는 충동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의 결심이 확고해진 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다. 테라넥스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후 그는 명실상부한 업계의 거물로 떠올랐다. 그를 위한 축하 파티가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열렸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가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첨했고 그의 성공을 찬양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환호 속에서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샴페인 터지는 소리, 흥겨운 음악 소리 속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파티장을 겉돌았다. 그의 성공은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다. 그것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테라스에서 한 젊은 여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가 넘어졌는지 무릎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엄마는 조심스럽게 그 상처에 입을 맞추며 위로해주고 있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풍경이 강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기였다. 그의 어린 시절, 무릎이 깨져 피를 흘리며 집에 돌아왔을 때 오미숙은 걱정 대신 짜증을 냈다. 칠칠치 못하게 옷만 버리고 이게 뭐야.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와 귀찮다는 표정. 상처보다 더 아팠던 것은 엄마의 그 눈빛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신의 근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은 여전히 20년 전 그날 어두운 골목길에 버려진 5살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에게도 말없이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그가 살던 곳은 지금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최소한의 가구만 놓인 차가운 아파트였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과거에서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 2가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그가 버려지던 날 입고 있던 낡은 스웨터의 소매 조각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가 거리 생활을 할 때 우연히 발견한 낡은 신문 기사였다. 신원 미상의 남자아이 시신 발견. 그는 한동안 그 시신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슈트를 입은 성공한 사업가 알렉스 강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너머를 보았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아이 강지훈의 모습을. 그는 다짐했다. 더 이상 알렉스 강이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겠다고. 자신이 이룬 모든 힘과 부를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낙서가 아니었다.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때처럼 냉철하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였다. 목표 오미숙의 완전한 파멸, 세부 전략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가정, 부, 사회적 지위, 정신적 평온을 단계적으로 파괴한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의 인맥, 재산 상태, 소비 패턴, 심리적 약점까지. 그는 수년간 이 계획을 다듬고 보완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라는 제국을 건설한 것도 결국 이 거대한 복수극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인생은 이 복수 계획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다시 현재
강지훈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오미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느끼는 공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지금까지의 공격이 외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영혼을 직접 유린할 차례였다. 그는 그녀가 도망칠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그녀를 고립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년 만에 아들의 이름으로 익명의 소포가 도착한 이후 오미숙의 세상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남겨진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눈을 뜨면 집안의 모든 그림자가 자신을 비웃는 유령처럼 보였다. 그녀는 완전히 편집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과거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혹시 옛날 이웃 중에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이혼한 전남편이 꾸민 짓인가? 그녀는 수소문 끝에 흥신소에 연락해 자신을 협박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보고와 함께 거액의 청구서뿐이었다. 그녀의 남편 박상철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며칠 뒤 오리온 캐피탈로부터 최종 투자 불가 통보서가 날아왔다. 시장 변동성 증대와 잠재적 부실 위험이라는 정중하지만 냉혹한 거절이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박상철은 짐을 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아내를 한번 쳐다본 그의 시선에는 경멸과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할 것이고 그녀와는 이혼할 것이라고 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내 인생의 재앙이었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이제 오미숙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남편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었다.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은 그녀는 자신이 버렸던 아들처럼 세상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는 그녀의 영혼을 바닥까지 갉아먹었다. 그녀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해답은 며칠 뒤 한 통의 편지 형태로 도착했다. 최고급 법무법인의 인장이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치명적이었다. 오미숙 씨에게 본법인의 의뢰인께서 당신과의 만남을 원하십니다. 20년 전 당신의 아들 강지훈 군과 관련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강지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미숙의 세상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심장을 옥죄던 공포의 실체가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다. 살아있었고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었다. 편지는 만날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고 있었다. 에이펙스 타워, 최상층 회장실, 에이펙스 타워. 서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권력의 상징. 그녀는 신문에서 그곳의 회장이 알렉스 강이라는 젊은 거물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심판대로의 소환장이었다. 약속 당일 그녀는 유령 같은 몰골로 택시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아들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얼마나 자신을 증오하고 있을까? 택시가 마침내 에이펙스 타워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숨을 삼켰다.
강철과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앞으로 끌려온 작은 벌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홀린 듯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차갑고 고요했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이미 연락을 받았다는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단두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권력의 탑이 오직 자신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워졌다는 상상을 그녀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 모든 것은 강지훈이 10수년 전 그의 스승이었던 최인환 회장이 세상을 떠나던 날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최 회장은 임종 직전 지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복수는 결국 공허 함만 남길 것이다. 부디 너는 힘의 주인이 되되 증오의 노예는 되지 말거라. 그는 지훈에게 막대한 유산과 함께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지혜와 네트워크를 물려주었다. 스승의 장례를 치른 후 지훈은 며칠간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스승의 유언을 곱씹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스승이 남긴 유산은 그 불꽃을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할 땔감이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공허함조차도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복수의 일부라고.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이름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에이펙스 에펙스, 즉 정점.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버린 여자와 자신을 짓밟았던 세상을 모두 내려다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의 회사는 단순한 영리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전쟁 기계였다. 그의 경영 철학은 그가 거리에서 배운 생존 법칙과 최 회장에게 배운 제왕학이 결합된 것이었다. 첫째,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둘째,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 셋째,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 그는 최 회장의 유산을 종잣돈으로 기업 사냥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물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었다. 그는 마치 상어가 피냄새를 맡듯 그런 회사들을 찾아내어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는 핵심 기술과 인력만 흡수한 뒤 나머지는 가차없이 해체하여 매각했다. 그의 방식은 무자비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몇 년 만에 에이펙스는 IT, 금융, 바이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복합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돈으로 사람을 사지 않았다. 대신 그들과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했다. 그는 자신처럼 세상에 상처받았지만 능력이 출중한 아웃사이더들을 모아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었다. 김비서 역시 그렇게 그의 사람이 된 경우였다. 그는 뛰어난 재무 분석가였지만 내부 고발로 인해 업계에서 매장당한 인물이었다. 지훈은 그의 능력과 상처를 동시에 꿰뚫어 보고 그를 영입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그를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다. 그 이후로 김 비서는 지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다. 에이펙스 타워의 건설은 그의 오랜 숙건이었다. 그는 이 건물이 단순한 사옥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복수 의지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기념비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를 고용하여 가장 위압적이고 견고한 디자인을 요구했다. 마침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최상층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다짐이 이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가 오미숙을 상념에서 깨웠다. 문이 열리자 김 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문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미친 듯이 울렸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 비서가 열어준 거대한 문 안쪽은 방이라기보다는 광활한 광장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모든 풍경이 발 아래에 펼쳐진 거대한 융단처럼 보였다. 오미숙은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실감하며 현기증을 느꼈다. 방 안에는 거대한 흑단 책상 하나와 그 뒤에 놓인 높다란 가죽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의자는 창밖을 향해 돌려져 있어 그곳에 앉은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미숙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스피커에서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음성 변조 장치를 거친 듯 낮고 깊게 울리는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앉으시죠. 오미숙 씨. 목소리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그녀는 자석에 이끌리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당신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빚이죠. 오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목소리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지막이 말을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어리석고 가난한 여자가 살았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결혼, 남편의 무능함, 그리고 원치 않았던 아이의 출생까지 오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목소리가 읊는 이야기는 그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인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생생했다. 여자는 아이를 짐짝처럼 여겼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긁었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분유값은 그녀의 사치를 방해했죠.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난 것이죠. 하지만 아이는 그 기회에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오미숙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뇌리에 직접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거대한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갇힌 것이다. 목소리는 그녀의 발버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되었다. 그래서 여자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팔아버리기로. 고작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에 자신의 살점을 떼어낸 것이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말입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미숙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용서라. 목소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톤으로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아주 아팠던 날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밤새 엄마를 부르며 울었죠. 그 말에 오미숙의 울음이 순간 멎었다. 그녀의 뇌리에도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 순간 주변의 풍경이 바뀌는 듯했다. 강지훈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광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4살 무렵의 겨울이었다.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린 어린 지우는 낡은 연립주택의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있었다. 열이 펄펄 끓어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는 목이 찢어져라 엄마를 불렀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리고 화장기 짙은 얼굴에 오미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외출하려던 참이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신음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과 혐오가 가득했다. 좀 조용히 해, 머리 울리잖아. 넌 왜 맨날 아프고 난리야. 아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아파. 그는 약을 달라는 말도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벌레를 떼어내듯 아이의 손을 뿌리쳤다. 아이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는 넘어진 아이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며 자신의 아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지 그래. 넌 내 인생의 짐 덩어리일 뿐이야. 그 말은 어린아이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녀는 아이를 방치한 채 그대로 외출해버렸다. 다시 현재의 회장실.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바로 그날 그녀가 뱉었던 말을 똑같이 읊조렸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미숙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그것은 자신과 아이, 단둘만이 아는 기억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등 돌린 의자에 고정되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기계음이 그쳤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떠한 왜곡도 거치지 않은 한 남자의 진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갑고도 명료한 목소리.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의자가 아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오미숙은 숨을 멈췄다. 마침내 의자가 완전히 돌아갔을 때 그녀는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냉정한 시선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그녀는 2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이의 그림자를 보았다. 오랜만입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당신 인생의 짐덩어리가 이렇게 커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돈 때문에 나를 버렸기에 나는 당신의 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남편 회사를 파산시킨 것은 접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는 서늘한 칼날 같았다. 당신이 내게서 가정을 빼앗았기에 나는 당신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의 과거를 알게 만든 것도 접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오미숙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나를 세상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에 나는 당신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추악한 소문을 퍼뜨린 것도 바로 접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코앞에 서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다. 어떻습니까? 어머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20년 전 5살짜리 아이가 느꼈을 절망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질문에 오미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공포와 충격 속에서 제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가쁘게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 그녀의 죄가 만들어낸 복수의 화신이었다. 강지훈의 마지막 말이 거대한 회장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미숙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거나 흐느끼지도 못했다. 그녀의 정신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버린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고 입은 금붕어처럼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도 승리의 희열도 없었다. 오직 10년간 끓여온 증오를 마침내 쏟아내는 기계적인 냉정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책상 위에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까지 서울의 정형을 비추던 거대한 통유리창이 순식간에 검은 스크린으로 변했다. 당신의 죄를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죠.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의 첫 번째 영상이 떠올랐다. 20년 전 낡은 골목길에 CCTV에 희미하게 찍힌 흑백 영상이었다. 화질은 좋았겠지만 영상 속 인물들을 알아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젊은 시절에 오미숙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잠시 후 한 남자에게서 돈을 받고 아이를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미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런 영상이 존재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스크린 속 여자의 걸음걸이, 고개를 돌리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자신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그녀는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지훈은 그녀의 부정을 비웃었다. 부정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에는 영상 분석 전문가의 보고서가 떠올랐다. 안면 인식 기술과 보행 패턴 분석을 통해 영상 속 여성이 오미숙과 99.999%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수년간 이 증거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서울의 모든 낡은 행정 기록과 창고를 뒤졌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수많은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날짜는 그녀가 아들을 버린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명품 가방, 고급 의류, 피부 관리실, 해외여행. 그녀가 아들 값으로 받은 단돈 10,000원을 종잣돈 삼아 박상철을 만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부를 누리며 살아왔는지가 숫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신은 나를 버린 돈으로 참 행복하게 살았더군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쓰레기통을 뒤져 굶주림을 채우고 있을 때 당신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고 내가 낡은 창고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당신은 보일러 빵빵한 고급 아파트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오미숙의 심장에 박혔다. 마침내 그녀의 굳어있던 입이 열렸다. 하지만 나온 것은 사죄가 아닌 변명이었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너무 가난했고 너무 어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가난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오미숙의 전남편, 즉 지훈의 친부와의 영상통화 녹화본이 재생되었다. 그는 지금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든 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지훈의 변호인이 그를 찾아가 과거의 일을 물었다. 영상 속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여자는 원래부터 사치가 심했습니다.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만족을 못했죠. 이혼하자고 했을 때 아이 양육비는커녕 위자료만 두둑이 챙겨 떠났습니다. 아이를 팔았다는 소식은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오미숙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냈다. 거짓말, 저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오미숙은 발악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절벽에 가장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강지훈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스크린을 끄고 대신 방 안의 조명을 밝혔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바닥에 던졌다. 그것은 낡고해진 작은 스웨터였다. 아이가 입기에도 작아 보이는,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오미숙은 떨리는 눈으로 스웨터를 보았다.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 같기도 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내가 버려지던 날 입고 있던 옷입니다. 나는 이 옷을 20년간 간직했습니다. 이 옷에 밴 당신의 싸구려 향수 냄새를 맡으며 매일 밤 당신을 증오하고 또 증오했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오미숙의 온몸을 덮었다. 당신이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를 버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찾아볼 생각은 해봤습니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한 적은 있었습니까? 그의 질문에 오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단 한순간도 아들의 안위를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아들은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지워버린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다. 마침내 강지훈의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지옥의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당신의 죄는 가난이 아니야. 당신의 죄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야. 당신의 진짜 죄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자식을 단돈 10,000원에 팔아 넘기고도 지난 20년간 단 한순간의 죄책감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다. 그의 포효에 거대한 회장실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오미숙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귀를 막았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과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살아야 한다. 이 괴물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강지훈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값비싼 구두 끝에 자신의 이마를 찧었다. 그녀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애원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아들아,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아들이라 불렀다. 제발,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제발 목숨만은. 오미숙, 그녀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단돈 10,000원에 아들을 팔아넘겼던 매정한 엄마가 20년 뒤 수조 원대 총수가 되어 돌아온 아들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마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찍고 또 찧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강지훈은 자신에게 매달려 비는 여자를 아무런 감정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녀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발 아래에 꿀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20년간 그를 불태웠던 증오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차가운 죄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의 발 아래에 엎드린 오미숙의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그것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이 내지르는 생존을 위한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등을 돌려 다시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그녀의 애원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그의 마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그가 갈망했던 것은 그녀의 값싼 눈물이 아니었다. 진정한 대가였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차갑고 사무적으로 돌아와 있었다. 당신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그 말에 오미숙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었다. 그녀는 희망이라도 본 듯 고개를 들었다. 첫 번째 선택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당신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겁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아동 유기 및 인신매매 혐의로 말이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당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인간으로서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감옥. 그녀가 평생을 경멸하고 두려워했던 곳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선택은 뭐지? 그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어쩌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다. 2번째 선택은 당신이 자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대화와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언론은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겁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악녀로 기록되겠죠. 당신의 남은 인생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경멸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옥이 될 겁니다. 물론 당신의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것은 선택을 가장한 사형 선고였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녀의 인생은 끝이었다. 오미숙은 마침내 모든 희망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겠어. 강지우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잠시 후 들어온 김비서는 무너져 있는 오미숙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지훈의 명령을 기다렸다. 이 여자를 경찰서 정문 앞까지 데려다 주게.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김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오미숙에게 다가갔다. 그는 오미숙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실끄러진 인형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끌려갔다. 회장실의 거대한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20년 만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오미숙이 떠난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목표가 사라졌다. 그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을 채운 것은 기쁨이나 해방감이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텅 빈 백사장처럼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그를 덮쳤다. 그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나날들,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 그는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제국 에이펙스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다. 그의 스승, 최 회장의 마지막 유언이 그의 뇌리에 메아리 쳤다. 복수는 결국 공허함만 남길 것이다. 그 말이 옳았다. 증오라는 연료가 모두 타버리자. 그의 삶이라는 엔진은 멈춰버렸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복수의 화신, 알렉스 강이었지만 복수가 끝난 지금
그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창가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시의 어둠이 걷히고 새벽의 첫 빛이 서울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그가 잊고 살았던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새희망 보육원에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11번 형, 독감으로 허망하게 죽어갔던 그 형의 마지막 모습을. 그 형은 죽기 전날 밤 지훈에게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다. 지훈아,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우리 같은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줘. 그것은 어린아이의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강지훈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 약속이 그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파괴가 끝난 곳에서 새로운 건설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자리로 돌아와 인터컴을 눌렀다. 밤새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의 목소리가 즉시 흘러나왔다. 회장님. 강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김비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에이펙스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동복지재단을 만들 겁니다. 학대받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세상에 편견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을 굳힌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재단의 이름은 새벽 재단으로 하지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비로소 새벽이 온다는 의미였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사회는 새벽 재단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재단은 막대한 자금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아동 복지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에이펙스 타워의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었던 알렉스 강은 이제 아이들의 숨은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지훈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보육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는 양복 대신 평범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아이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가끔 찾아와 함께 놀아주는 키다리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성공의 환호보다도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그때 한 아이가 공을 쫓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한 직원이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리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강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풍경을 떠올렸다. 그의 복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지만 그의 새로운 선택은 지금 이 아이들의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도 군주의 미소도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은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난 그는 마침내 스스로 새벽의 빛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